안녕하세요. GSI 환경 고광수입니다. 오늘 찍어볼 내용은요, 상가, 원상복구,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가, 상가 원상복구죠. 철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원상복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준, 분쟁을 줄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중간에 조율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원상복구란 간단하죠. 임차인, 월세를 내시는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상가를 입주 당시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는 것, 요런 정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나 임대인분이 아셔야 될 게, 원상복구는 새 것처럼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새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후화된 거를 새 걸로 어떻게 이쁘게 꾸미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 세입자가 설치를 하거나 사용을 하면서 구조물이나 부축물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없애고 공실 상태로 만드는 거지, 새 거 상태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설치를 하거나 내가 변경한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천정이 원래 없는 상태로 내가 입주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필요를 위해서 천정을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는 내가 천정을 설치한 거니까 철거를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또 벽체도 이렇게 벽체가 하나도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이었는데, 내가 어떤 실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 벽체로 가벽으로 이제 방을 만들어 썼다, 아니면 혹은 식당을 하기 위해서 주방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원래 내가 들어왔을 때 없던 거니까, 없던 걸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거를 다시 철거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벽체 칸막이, 간판 달고 조명도 하고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들, 그리고 배관이라든지 전기선 같은 경우를 변경을 했다, 이런 것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상에 서류상으로 명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 현 상태로의 반환 또는 인테리어 철거 후 반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명시한 내용대로 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입주한 당시 상태, 공실인 상태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벽지가 변색이 됐다, 바닥이 좀 닳거나 스크래치가 생겼다.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마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에 월세나 전세를 살고 나갔는데 벽지가 원래 흰색이었는데 누렇게 변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배를 새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벽지가 찢어지거나 손상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구분 보수를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 경과하면서 노후되거나 일반적으로 마모되거나 그런 것들은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훼손을 했거나 심하게 파손이 됐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처음에 입점할 때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잘 남겨두세요. 그거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계약할 당시에 들어간 상태, 그거를 잘 촬영을 해 놓으시고, 그 영상이나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원상복구 할 때 이 상태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죠. 세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천장 상태, 그리고 벽체 상태, 바닥 상태, 이렇게 기준으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촬영하셔갖고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그래야 나중에 계약을 종료되고 나서 나갈 때나 아니면 다음 임차인한테 그걸 넘겼을 때 그런 자료들 전달해 줌으로써 나중에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일반적으로 원상복구를 꼼꼼하게 적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 나중에 원상복구를 어떻게 해놓는지를 좀 자세하게 특약을 적어 놓으시면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뭐 2년 뒤에, 4년 뒤에, 몇 년 뒤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꼭 적어 놓으셔라. 그래서 천정은 원래 없던 상태였으니까 노출인 상태로 만들고, 벽체는 아무것도 가설벽체가 없는 상태니까 그 상태로 만들고, 아니면 바닥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중요한 거는 그 내용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상태로 계약서를 다른 사람이랑 작성을 할 때도 그대로 작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막 정신없고 빨리빨리 해갖고 못 적었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충분히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로 대화하신 것들을 녹음해 두시거나 그런 것들을 내용을 미리 확보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임차인 편도 아니고 임대인 편도 아니에요. 어느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했을 때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임차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공사도 안 하고 나가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차이가 계속 난다면은 어쩔 수 없죠.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홈닥터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런 기관 같은 데서 이런 분쟁을 조금 조율해 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좀 협의를 해서 분쟁을 줄이는 거를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원상복구가 소규모 업장에서 몇백 단위 공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 들이고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민사소송을 해서 양쪽 다 얻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좀 서로 양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합리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하셔갖고 빨리 끝내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철거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다 원상복구까지 끝까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인테리어 소장 일을 한 2,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 다음에 이 뒤에 마감은 어떻게 되고 어떤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데에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랑 거래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목공팀, 전기팀, 필름팀, 샤시팀 이런 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일정을 잘 조율을 해서 철거 후에 원상복구, 견적, 그리고 이런 공사 일정까지 잡아드리는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철거 업체를 알아보신다면 철거랑 원상복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있는 업체인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좀 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견적을 저희가 보러 갈 때는 제가 보고 원상복구도 대충 가견적 같은 거 내고 하지만, 저희는 또 친한 동생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희 원상복구 팀장이 돼서 같이 견적을 봐줘요. 그리고 이후에 공사를 저희가 안 바쁠 경우에는 제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철거 때문에 바쁠 경우에는 그 친구가 맡아서 담당해서 원상복구를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 마지막 날 임대인분, 임차인분, 그리고 제가 가도 되고
우리 그 원복 팀장 그 친구 같이 다 와갖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상의를 하고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철거 전과 후는 생각보다 달라요. 네. 이게 철거를 하기 전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상이 되고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나서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건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분이든 임차인분이든 철거해놓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현장 상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수선을 해야 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될지를 협의를 하셔갖고 거기에 맞는 원상복구 견적을 따로 받으셔야 가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다음 것까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강 실장께서 너무 길다고 지루하다고 끊어서 2편으로 나누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은 얘기하고 다음 2편에서는 실제로 원상복구에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임차인 임대인 분들이 전부 다 도움이 되는 실전 팁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갖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목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임대인 상황, 임차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SI 환경의 구강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철거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업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임차인도 많이 경험해 봤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임대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도 너무 잘 알고 임차인 입장도 너무 잘 알고 또 중간에 저희 마진을 챙겨야 되는 업자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가장 중간점을 잘 찾아드리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최저가로 저희는 광고하지 않아요. 최저가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뭐 그냥 견적만 최대한 싸게 넣어갖고 철거만 하고 빠지고 원상복구는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래 버리면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조율을 하고 적정한 가격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낼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견적을 봤을 때 비교 견적을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항상 중간, 항상 평균 정도의 견적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낮으면 낮았지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딱 정해놓은 마진을 정해놓고 그리고 실측을 해서 폐기물량을 다 계산을 하고 실제로 사람이 몇 명 들어 작업할지를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딱 기업 이윤을 붙이기 때문에 특히 그거죠. 눈탱이 맞기 싫으시잖아요. 눈탱이 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철거나 원상복구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1톤 차량, 그 2.5톤 차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을 저희가 직접 폐기물장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점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원복 팀장이 또 인테리어 자재 판매하는 자재상 그런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재를 구해오는데도 좀 더 수월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크진 않지만 뭐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기셔도 도움이 되니까 뭐 공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뭐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방문 견적 요청하셔도 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2편에서 만날게요.